오래전 민족 대이동식이 고대 게르만족의 풍습에서 유래된 기사 서임식은 프랑스어로 아드부멍이라 부릅니다. 이는 가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게르만어 더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위대한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는 이 내려치다는 단어에 주목해 원시적인 기사 서임식의 핵심을 내려치는 행위로 보았죠. 그렇다면 이 내려치는 행위는 기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과거 게르만족 전사들의 성인식에는 이와 유사하게 상대방을 내려치는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죠. 게르만족 남성의 대부분은 전사의 삶을 살아야 했고,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성인식에서, 다시 말해 어린 소년들이 전사 집단에 가입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강하게 내려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전장에서 누군가의 목을 베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혹은 그런 힘과 인내심이 있는 건지 확인한 것이죠. 이때 새겨진 폭력의 기억은 어린 전사들이 평생 동안 얻어맞고도 되받아칠 수 없는 유일한 구타가 되는 동시에 잔혹한 전장에선 이보다 더한 폭력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훗날 게르만족들이 서유럽의 지배자가 되었을 때도 내려치기를 포함한 이 의식은 관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11세기 본격적으로 기사 집단이 등장하면서 기사 계급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유하기 시작합니다. 용맹에서 차출된 농노 기사들과 농지가 없어 생계가 위태한 농민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반면에 좋은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없어 기사가 된 자들도 있었고, 기사를 가업으로 잇는 기사 가문의 자제들도 있었죠.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유로 모인 남성들이 11세기 기사 집단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사들이 양성되면서 기사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기사들은 무장하지 않는 대중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주며 자신들의 위강을 더욱 빛나게 해줄 무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기사는 단순히 봉토를 매개로 주군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신분으로 인정받는 존재, 다시 말해 서임되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명확히 하려 했던 거죠.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의례의식이 필요했고, 이 폭력 집단은 오래되어 잊혀지고 있었던 게르만의 성인식을 다시금 꺼내들게 되었죠. 이 오래된 의식 자체가 성인식이자 전사 집단의 가입식이었던 탓에 자연스럽게 기사 서임식과는 잘 어울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사의 자질을 갖춘 영주 혹은 아버지에게서 무기를 건네받은 뒤 그들에게 자신의 뺨이나 뒷목을 내어주게 되었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린 기사들은 기사라는 신분을 인정받게 되었고, 혼란하며 찬란했던 중세사회를 주도해 나가죠. 하지만 열성적으로 기사들을 감화했던 교회는 기사 서임식에도 개입해 서임식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1세기 후반 교회는 기사 서임식의 중요한 절차였던 무기를 건네주는 행위를 단순히 무기를 건네주는 것에서 무기를 축복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하여 종교의 색을 칠하게 됩니다. 당시 중세인들은 자신들의 아끼는 도구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예를 들면 농민들은 수확물이나 가축, 우물 등의 축복을 빌었고, 순례자들은 순례지팡이 따위의 축복을 빌었던 거죠. 당연히 전사들 또한 자신들의 무구의 축복을 빌었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얻고자 했던 이 행위는 종교적 절차가 개입되기 좋은 환경이 되어주었고, 이제 기사 서임식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기사들의 검은 축복을 넘어 신의 천벌을 집행하는 신성한 도구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죠. 교회가 개입되면서 이제 기사 서임식은 주관자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서임식은 완전한 기사의 자질을 갖춘 자가 기사지망생에게 서임을 했지만, 왕족이나 대귀족들은 고위성직자에게 기사 서임을 받게 되죠. 이는 왕의 대관식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의 대리자였던 고위성직자가 기사 서임을 하는 것은 왕의 권력 일부분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3세기가 되면 주교가 기사지망생의 뺨을 직접 후려치기까지 하죠. 일부 지방에서는 주교나 사제가 박채를 제외한 기사들의 다양한 무구에 축복의 기도를 했고, 거기다 기독교적인 행위였던 철야기도, 목욕제계가 추가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교회가 기사 서임을 주도하게 되자 교회는 기사들의 검을 더욱 신성하게 여겼고, 신에게 축복받은 이 검은 대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죠. 또한 부차적으로 이교도에 맞서 성스러운 교회를 지킬 것, 전장에서 저항할 힘이 없는 패배자를 죽이지 말 것, 그릇된 판결과 반역 행위에 끼어들지 말 것, 악이 있는 조언을 하지 말 것,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도울 것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은 앞의 영상에서 보았던 기사도 관념의 근간을 이루었고, 교회가 기사 서임을 주도함으로써 기사는 완전한 기독교의 전사가 되어갔죠. 기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사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명예는 기사만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었죠. 12세기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 왕을 비롯한 대귀족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기사라고 자처하게 되었고, 그 기사라는 부속직함을 명예롭게 여겼죠. 기사 집단은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함유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고결하고 우아해져 갔으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기사들의 덕목에는 궁정예절까지 추가가 되며 기사도는 더욱 허상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기록에는 밀리테스 노블리스, 밀리테스 그레갈리라는 명사가 나타납니다. 기사 집단에도 계급 세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집단은 기사라는 신분의 동질감으로 잘 어울려져 일체화가 되어갔죠. 평기사들은 귀족 기사들의 태도와 생활을 모방해 나가며 사실상의 귀족 계층에 포함되었고, 귀족 기사들 또한 평기사들의 지휘관으로서 돈독한 전우회로 그 자질을 키워나갔죠. 반면 기사 집단이 일체화되는 것에 반비례하듯 귀족 집단들은 점차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11세기 초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성주령들은 이제 영역 제후령으로 통합이 되어갔고, 성주령을 차지한 대제후들은 성주들의 권력을 일반 기사들에게 나눠주며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죠. 그와 동시에 왕권은 점차 강해지고 있었고, 부르주아들은 일반 귀족들보다 많은 재력을 보유하며 귀족들의 소유지를 사들이고 있었죠. 이러한 시대 상황은 귀족들에게 있어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위에선 대귀족들과 왕권의 압박, 밑에선 부르주아를 비롯한 농민 공동체에게 지위를 잠식당하며 일반 귀족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시대가 이렇게 격변하게 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었고, 고결한 혈통보다 군사적 직무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전한 기사의 자질을 갖춘 자만이 진정한 귀족으로 취급하게 되죠. 그리하여 기사 서임식에도 변화가 찾아오죠. 기존의 기사 서임식은 무기를 수여받는 행위가 강조되었다고 하면, 12세기 후반에 치러진 기사 서임식은 귀족 자녀들의 호화로운 성인식이 돼버립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이 진정한 남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돼버린 거죠. 귀족들은 서로 경쟁하듯 기사 서임식을 더욱더 화려하게 치러만 갔고, 덕분에 기사 서임을 준비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돼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이 시기는 화폐와 시장 경제 발달로 인해 기사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난 시기였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주며, 귀족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위해 재산만을 탕진할 뿐이었죠. 귀족들의 낭비벽으로 성장한 부르주아들에게는 귀족층의 분열은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부르주아는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중소귀족들과의 혼연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기사가 될 수 있는 든든한 재력을 제공해줬죠. 이렇게 귀족의 정체성이 끝없이 위협받고 있었고,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부르주아들이 기사가 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죠. 사실 부르주아를 비롯한 일반 평민이 기사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죠. 부르주아의 근본은 부유한 도시의 장인이나 상인이었죠. 즉 이들은 일하는 자들에 속하는 부류였고, 이들의 후손이 기사가 된다는 것은 일하는 자에서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죠. 교회가 주창했던 이 새 위기론에 따르면 상하계층의 이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죠.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상류층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새 위기론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물론이고 중세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죠. 결국 성직자를 비롯한 고위 간직자들은 사회 질서 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이 새 위기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기사 서임에도 제한을 걸게 되었죠. 12세기 말이 되었을 땐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의 후손이거나 부계적으로 기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기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13세기가 되면 기사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왕에게서 귀족 서임 증서를 내려받은 자만이 기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는 귀족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면서 서임식은 더욱 화려해지고 근엄해지기 시작하죠. 기사라는 지위는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고, 기사 서임식은 기사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 귀족들의 특별한 지위를 확인하고 가시하는 의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때문에 전통 기사의 후손들은 이제 기사의 직함을 포기하게 되었고 견습 기사로 머물 수밖에 없었죠. 대귀족들이 기사가 되어가면서 기사 생활에 부담되는 비용 또한 치솟게 되었죠. 그렇게 점차 기사는 귀족 중에서도 고위 귀족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서임식의 비용은 일반 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던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반 귀족의 자제들까지 견습기사로 남아있게 되면서 견습기사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칭호로 여기게 됩니다. 덕분에 이 견습기사라는 칭호에도 제한이 걸려 귀족이 아닌 기사는 견습기사라고도 불릴 수 없게 되었죠. 이렇게 기사는 귀족들의 완벽한 소유물이 되었고, 귀족의 아들만이 기사로 서임되는 풍조가 확산되자 기사는 귀족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제 기사는 완전한 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기사는 완전한 귀족일 수밖에 없었죠.